로마 제국의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모습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화려한 대리석 기둥 뒤에 숨겨진 진짜 공포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서기 50년 로마의 한 빌라 안뜰에서 16살 소녀가 소처럼 품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빨을 확인하고 엉덩이를 만져보고 배를 눌러보며 주인은 계산기를 두드렸죠. 이 아이로 몇 명의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인간을 경제적 수치로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노예를 사람이 아닌 말하는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끔찍했던 이유는 단순히 노예를 부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식을 완전히 산업화했다는 점입니다. 소나 양을 기르듯 인간을 번식시켰죠. 한 명의 젊은 여성 노예는 이 영 세스테르티우스에 구입할 수 있었지만 그녀가 평생 낳을 8명의 자녀는 각각 500 세스테르티우스에 팔 수 있었습니다. 순수익 0 세스테르티우스, 무려 500%의 수익률이었죠. 이런 계산이 로마 제국 곳곳의 장부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중해 정복 이후 노예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00만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죠. 하지만 전쟁포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거대한 농장, 광산, 그리고 도시의 저택들은 끊임없는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이때 로마인들이 찾은 해답이 바로 재생산 가능한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천성적 노예라는 개념이 로마 법에 스며들면서 인간을 번식시키는 것이 철학적으로도 정당화되었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느냐는 겁니다. 로마의 가부장인 파테르 파밀리아스는 자신의 노예들의 생사 여탈권을 완전히 쥐고 있었고 여기에는 당연히 생식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업 관리 원칙을 인간 번식에 그대로 적용했어요. 토지의 수확량을 계산하듯이 여성 노예의 출산량을 계산했죠. 월경 주기를 추적하고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유아 사망률까지 정확히 통계를 냈습니다. 마르쿠스 카수스라는 부유한 로마 시민의 빌라에서 발견된 장부들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냉혹한 사업이었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기록에는 소사육 기록과 인간 번식 기록이 똑같은 용어로 적혀 있었어요. 출산율, 새끼 생존율, 번식용 암컷, 종마 이런 단어들이 인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엘리트들에게 이것은 잔혹함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영이었죠. 그들의 부는 이런 인간 농장에서 나오는 꾸준한 출생률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심리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느냐는 겁니다. 로마 상류층에게 노예의 번식 관리는 그냥 일상적인 사업 운영의 일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포도밭 상태를 확인하고 올리브 수확을 점검하고 임신한 노예들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똑같은 루틴이었죠. 이런 일상화된 공포가 바로 로마 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87년 화산재에 보존된 카수스의 빌라 기록들을 발굴했을 때 고고학자들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인간 농장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그 끔찍한 세부 사항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 기록들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1987년 베수비우스, 화산재 속에서 발견된 마르쿠스 카수스의 빌라는 고고학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귀족의 일상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화려한 프레스코화나 정교한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재에서 발견된 수백 개의 밀랍판과 석판 기록들이었죠. 처음에는 평범한 농장 장부인 줄 알았던 이 기록들이 해독되면서 역사학자들은 말 그대로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가축처럼 관리한
체계적인 번식 프로그램의 완전한 문서였거든요. 카수스의 장부는 놀랍도록 세밀했습니다. 각 여성 노예의 월경 주기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임신 결과와 출산 통계, 심지어 유아 사망률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마치 현대의 가축 사육 매뉴얼을 보는 것 같았죠. 한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16세, 첫 출산 성공, 아들, 건강함, 예상 수익, 1, 500, 세스테르티우스, 다음 임신까지 대기 기간, 18개월, 인간의 생명이 완전히 수치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이들이 자궁당 수익률을 계산했다는 점입니다. 젊은 여성 1명을 2형 세스테르티우스에 구입하면 평균 8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고 각각 1, 500 세스테르티우스에 판매할 수 있어서 총 12, 0 세스테르티우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있었어요. 순이익 10, 0 세스테르티우스, 무려 500%의 투자 수익률이었죠. 현대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들도 이 정도 수익률이면 환장할 텐데 로마인들은 이것을 인간으로 해낸 거예요. 카수스의 기록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선택적 교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무나 짝지어주는 게 아니라 힘센 남성과 미인인 여성을 의도적으로 매칭시켜서 품질 좋은 자손을 만들려고 했어요. 노예들을 노동 능력이 아닌 번식 가능성으로 등급을 매겼죠. A급은 최고 번식용, B급은 평균 번식용, C급은 노동용이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마치 경주말을 기르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빌라에는 심지어 번식 감독관이라는 전문 직책까지 있었어요. 이들의 임무는 오직 노예들의 생식 활동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임신해야 하는지, 어떤 남성과 짝을 이루어야 하는지, 임신 중에는 어떤 음식을 먹여야 하는지를 결정했죠. 번식 감독관의 보고서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이 사업을 관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루시아는 이번 달에 임신 가능, 마르쿠스와 교배 예정. 지난번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으므로 재투자 가치 높음, 건축학적으로도 이 빌라는 완전히 인간 번식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가임기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기숙사가 있었고 감시하기 쉽도록 중앙 안뜰을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출산실과 육아실, 그리고 종마용 남성들을 위한 별도 숙소까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구조를 분석해보니 현대의 축산 농장과 놀랍도록 유사한 설계였다는 걸 발견했죠. 효율성을 위해 인간을 완전히 동물화한 공간이었던 겁니다. 가장 끔찍한 기록 중 하나는 20년 투자 수익률 예측표였습니다. 각 여성이 20년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계산하고 그에 따른 예상 수익을 미리 계산해 놓은 거예요. 심지어 불량품 처리 방침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은 불임으로 분류해서 할인된 가격에 다른 곳에 팔아버리는 거였죠. 인간이 완전히 생산 도구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냉혹한 계산 뒤에는 더욱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로마의 지식인들은 이런 참상을 어떻게 정당화했을까요? 로마 최고의 농업 전문가가 쓴 매뉴얼에는 인간 번식에 대한 어떤 과학적 조언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바로 로마 최고의 지식인이자 농업 전문가였습니다. 기원전 37년에 그가 쓴 농업론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농장 경영의 바이블로 여겨졌죠. 하지만 이 책의 진짜 공포는 곡물 재배법이나 포도밭 관리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 번식에 관한 장이었어요. 바로는 소나 양을 기르는 것과 똑같은 어조로 완전한 도덕적 맹목 속에서 노예 관리법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 소름이 끼쳐요. 마치 인간이 아닌 생산 도구에 대해 말하는 것 같거든요. 바로에 따르면 이상적인 번식 연령은 15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임신 능력은 최고조이면서도 구입 비용은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었죠. 그는 공식까지 만들었어요. 첫 임신은 15세, 최적 생산 기간은 35세까지라고 말이에요. 20년 동안 한 여성으로부터 최대한의 수확을 얻어내겠다는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바로는 이것을 마치 과학 공식처럼 제시했어요. 감정도 없고 죄책감도 없이 그냥 효율적인 농장 운영의 일부로 취급했죠. 영양관리에 대한 바로의 조언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임신한 여성에게는 평소보다 많은 곡물을 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모성 건강 때문이 아니었어요. 더 튼튼한 자손이 태어나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이었죠. 반대로 영양실조에 걸린 산모는 투자 낭비로 여겨졌습니다. 바로는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음식만 주라고 조언했어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죠. 인간의 생명과 고통이 완전히 손익계산서의 숫자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종마 시스템에 대한 바로의 설명이었습니다. 생식력이 뛰어난 남성 노예들을 따로 격리시켜서 오직 번식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했어요. 이들에게는 더 나은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되 그 이유는 인도적 배려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였죠. 바로는 종마들에게 고기를 더 많이 먹이면 더 강한 정자를 만들어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번식용 남성들에게는 특별 식단을 제공했죠. 하지만 이것도 투자의 일종이었습니다. 더 좋은 씨를 얻기 위한 비용이었던 거예요. 바로의 매뉴얼에서 가장 냉혹한 부분은 불량 재고 처리 지침이었습니다. 2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은 즉시 다른 곳에 팔아버리라고 했어요. 불임인 암소를 계속 기를 이유가 없듯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심지어 임신했지만 유산한 여성도 결함 상품으로 분류해서 가격을 깎아서 처분하라고 조언했죠. 인간의 몸이 완전히 기계로 취급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었어요. 로마는 덕목과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였잖아요. 용기, 정의, 절제,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기계화했습니다.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의 합리주의가 오히려 잔혹함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효율적인 관리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철학이 인간성을 지키는 대신 파괴하는 무기가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학적 접근법 뒤에는 더욱 잔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심리적 조건화 과정이었죠. 과연 로마인들은 어떻게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길들여서 순종하는 번식 도구로 만들었을까요? 새로 잡혀온 여성 노예들을 길들이는 과정은 마치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이것을 domesticatio, 즉 가축화라고 불렀어요. 이 단어 자체가 소름 끼치죠. 인간을 동물로 취급한다는 의미니까요. 이 과정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고 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번식 도구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입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 단계는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새로운 여성들을 작은 석실에 혼자 가두어 두었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도 없는 공간이었죠. 이 고립 기간 동안 그녀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성과 공포가 정신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구였어요. 현대 심리학으로 보면 이것은 완벽한 트라우마 조건화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사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미 완전히 순종하게 된 나이든 여성 노예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재교육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어요. 자신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해 가해자가 되어야 했죠. 훈련사들은 새로운 노예들에게
저항하면 죽는다, 순종하면 산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같은 여성이 전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었어요. 가장 잔혹한 건 의료 검사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조직적 성폭력이었습니다. 로마의 의사들이 새로운 여성들의 생식 능력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온갖 침습적인 검사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의 진짜 목적은 의료가 아니라 정신적 파괴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였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많은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항할 의지 자체가 꺾여버린 거예요. 배고픔도 강력한 통제 도구였습니다. 음식을 무기로 사용했어요. 순종하면 먹을 것을 주고 저항하면 굶겼죠. 배가 고프면 사람은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되고 결국 굴복하게 되죠. 로마인들은 이런 인간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체계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언어 말살도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고향 언어로 말하면 심한 체벌을 가했습니다. 대신 라틴어로만 대화하도록 강요했죠. 언어는 정체성의 핵심이잖아요. 모국어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동시에 로마식 이름을 강제로 부여했어요. 본래 이름은 완전히 금지되었죠. 클라우디아, 루시아, 마리아 이런 로마식 이름들로 불리면서 그녀들의 원래 정체성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가장 잔혹한 건 가족 파괴였어요.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즉시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모성 본능과 애착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거였죠. 아이에 대한 사랑이 저항의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아이들은 집단으로 키워졌어요. 개별적인 모자 관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성애까지도 통제 도구로 바뀌었어요. 빌라의 보고서들을 보면 이런 과정의 성공 여부를 체계적으로 추적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순종도 평가표라는 게 있었어요. 저항 행동의 빈도, 명령 불복종 횟수, 우울증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기록했죠. 고급 상품으로 분류된 여성은 다른 노예들을 훈련시키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은 현대의 트라우마 조건화나 스톡홀름 신드롬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로마인들이 현대 심리학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정신을 파괴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세대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 시스템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있었죠. 과연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인들이 가장 선호한 노예는 베르나였습니다. 이 단어는 집에서 태어난 노예라는 뜻이에요. 왜 이들을 선호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유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유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태어나 감옥만 알고 자란 사람에게 감옥은 세상의 전부니까요. 로마의 농업 전문가들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 운영 매뉴얼에는 이상적인 노예 구성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베르나 80%, 구입한 노예 20%, 집에서 태어난 노예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거였죠. 로마인들은 출산 시기까지도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봄에 태어난 아이들이 생존율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임신을 시키고 이듬해 봄에 출산하도록 조정했어요. 빌라 전체의 노동력 수급도 고려했습니다. 농번기 전에 출산을 마치고 수확철에는 모든 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인간의 생명 주기가 완전히 농업 스케줄에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마치 가축의 번식 계획과 똑같았어요.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베르나 아기들은 즉시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노예 상인들은 건강하고 튼튼한 아기를 골라내는 전문가들이었어요. 팔다리에 기형이 있거나 병약해 보이는 아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냉혹하게도 도태시켰습니다. 기르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나중에 얻을 수익이 적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처리해버렸어요. 이것을 그들은 자원 절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자원 관리의 대상이었던 거죠. 살아남은 아기들은 즉시 뜨거운 쇠로 브랜딩을 당했습니다. 소처럼 말이에요. 보통 어깨나 엉덩이에 주인의 이니셜이나 빌라 마크를 새겨 넣었죠. 갓 태어난 아기의 살에 찢어지는 브랜드 소리와 비명,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하지만 로마인들에게는 일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재산에 소유주 표시를 하는 당연한 행위였죠. 가장 교묘한 건 베르나들의 양육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개별 가족 단위로 키워지지 않았어요. 대신 집단 보육소에서 자랐습니다. 생모와의 접촉은 최소화하고 여러 명의 보모 노예가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봤어요. 이렇게 하면 특정 어른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정서적 유대감이 없으면 배신할 가능성도 줄어들죠. 모든 관계가 기능적이고 일시적이었어요. 베르나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한 역할 분담 교육을 받았습니다. 5살이 되면 적성 검사를 받았어요. 손재주가 있는 아이는 공예 기술자로, 머리가 좋은 아이는 석이나 가정교사로, 힘이 센 아이는 농장 일꾼으로, 외모가 뛰어난 아이는 성적 서비스를 위한 노예로 훈련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미래가 결정되어 버린 거죠. 교육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베르나들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에게는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것도 해방을 위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더 효율적인 노예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었죠. 장부를 관리하고 편지를 대필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지적 노예로 기르는 거였어요. 교육받은 노예가 무식한 노예보다 몇 배 비싸게 팔렸거든요. 지식마저도 상품 가치를 높이는 도구였던 겁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사춘기 이전의 생식 교육이었습니다. 10살 전후의 아이들에게 미래의 역할을 미리 알려주는 거였어요. 여자아이들에게는 너희는 자라서 아기를 낳는 것이 일이라고 가르쳤고, 남자아이들 중에서는 종마로 선별된 아이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직 사춘기도 오기 전인 아이들이 자신의 몸이 어떻게 사용될지 미리 학습하게 된 거죠. 이런 조기 조건화를 통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저항감 없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베르나는 로마의 완벽한 상품이었습니다. 지능은 있지만 반항심은 없고 기술은 뛰어나지만 자유의지는 없는 존재들이었죠. 이들이야말로 로마 제국이 추구한 이상적인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완벽한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노예 시장이었죠. 과연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로마 제국의 노예 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성이 완전히 박탈되는 공개적인 무대였어요. 가장 큰 노예 시장들은 캄파니아의 카푸아, 그리스의 델로스 섬, 그리고 로마 시내에 있었습니다. 이 시장들은 지중해 전역에서 잡혀온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래되는 거대한 인간 도축장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과정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노예 시장은 철저하게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노동용, 가정용, 그리고 번식용으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번식용 구역이 가장 큰 인파를 끌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단순히 노동력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수익을 사는 거였거든요. 한 명을 사면 수십 명을 얻을 수 있는 투자였으니까요. 부유한 로마인들이 번식용 노예를 고르는 모습은 마치 경주마를 고르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공개검사는 노예 시장의 가장 잔혹한 의식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완전히 벗겨진 채로 무대 위에 올라가야 했어요. 구매 희망자들이 마음껏 몸을 만져보고 검사할 수 있게 말이죠.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근육의 탄력성을 시험하고 생식기의 상태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녀성 검증은 필수 과정이었어요. 처녀가 더 비싸게 팔렸거든요. 의사들이 현장에서 내부 검사를 해서 처녀 여부를 확인했죠.
수백 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는 공개적인 성폭력이었습니다. 남성 종마들의 경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잔혹했어요. 이들은 힘과 체력을 과시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고 달리기를 하고 심지어 다른 남성과 격투를 벌이기도 했어요.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생식 능력 증명 과정이었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식들을 함께 데려와서 전시했어요. 이 남자가 낳은 아이들입니다. 라면서 말이죠. 아이들도 함께 팔렸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는 순간이었어요. 경매사들의 멘트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 여성은 젖이 풍부합니다. 골반이 넓어서 출산이 쉬울 겁니다. 지난 5년간 3명의 건강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가축처럼 광고했어요. 관중들은 이런 멘트에 웃음을 터뜨리고 박수를 쳤죠. 인간의 고통이 오락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 시민들에게 노예 경매장은 콜로세움만큼이나 인기 있는 구경거리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가족 분리 판매였어요. 한 가족을 개별적으로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곳으로, 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아이들은 또 다른 곳으로 팔려나갔죠. 가족들이 서로를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구매자들은 이런 장면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정도로 애정이 깊다면 좋은 어머니가 될 것이라며 더 높은 가격을 부르기도 했어요. 유전적 품질 증명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건강 상태, 이전 출산 경험, 자손들의 건강 기록 등을 문서로 제시해서 혈통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마치 종마나 종견의 혈통서와 똑같은 시스템이었죠. 좋은 혈통을 가진 가족은 프리미엄 상품으로 분류되어서 더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인간의 유전자가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노예 경매를 보러 가는 것을 일종의 사교 활동으로 여겼습니다. 좋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투자 조언을 하고 때로는 공동 구매를 하기도 했어요. 어떤 여성이 몇 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어떤 남성이 좋은 씨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했죠. 인간의 생명이 완전히 투자 상품으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거래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사들이었어요. 과연 로마의 의학은 이 인간 사육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에페수스의 소라누스, 로마 제국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의 의학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의학사의 고전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이 천재 의사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었어요. 그는 여성의 건강을 연구한 게 아니라 노예 번식의 효율성을 연구했습니다. 소라누스의 저서 중에는 노예 여성의 생식력 최적화라는 끔찍한 제목의 책도 있었어요. 의학이 인간성을 치료하는 대신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된 거였죠. 소라누스가 개발한 임신 가능성 검사는 정말 잔혹했습니다. 여성의 생식기에 각종 기구를 삽입해서 자궁과 난소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마취제도 없이 말이죠. 이 검사를 받는 여성들의 비명소리가 빌라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로마의 의사들은 이것을 과학적 진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여성들은 A급, B급, C급으로 분류되었고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졌어요. 인간의 몸이 완전히 상품 검수의 대상이 된 거죠. 월경주기 추적은 소라누스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발명품이었습니다. 각 여성의 생리주기를 정확히 기록해서 가장 임신하기 쉬운 날을 계산해냈어요. 그리고 그날에 맞춰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켰죠. 의학 지식이 강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소라누스는 이것을 과학적 번식 관리라고 불렀어요. 여성의 의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정 확률만이 중요했죠. 임신 중 관리법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소라누스는
임신한 여성을 위한 특별 식단을 개발했는데 그 목적이 산모의 건강이 아니었어요. 오직 태아의 건강만을 위한 거였죠. 산모가 영양실조로 죽어가도 태아만 건강하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로마 의사들은 이것을 불가피한 손실이라고 여겼습니다. 중요한 건 상품인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는 것이었으니까요. 가장 끔찍한 건 제왕절개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산모를 살리기 위한 수술이 아니었어요. 산모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태아만이라도 구해내기 위한 수술이었죠. 마취도 없이 산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배를 가르고 아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산모의 생명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법에서는 노예의 자궁에서 나온 아기가 주인의 재산이었거든요. 산모의 생명은 처음부터, 그래서 산모가 죽더라도 아기만 살리면 성공적인 수술이었던 겁니다. 빌라 의료실에서 발굴된 수술 도구들은 현재의 산부인과 기구와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겸자, 질경, 자궁 탐침, 이런 도구들이 2000년 전에도 사용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 도구들의 진짜 목적은 치료가 아니라 품질 관리였습니다. 결함이 있는 상품을 골라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들이었어요. 의학이 인간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산파 노예라는 직업도 있었어요. 다른 노예들의 출산을 돕는 전문 노예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산모를 돕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태아에게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야 했고 산모가 출산 중에 저항하면 억압해야 했어요. 같은 여성이지만 생존을 위해 다른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로마의 시스템은 피해자들끼리 서로 적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고고학적 발굴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집단 유아 매장지였습니다. 한 빌라에서 수백 구의 신생아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이들은 모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자연사했지만 상당수는 인위적으로 처리된 흔적이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결함이 있는 아기들을 즉시 제거했습니다. 기를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처분해버린 거죠. 이것도 의학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빌라 의료실의 배수 시설도 섬뜩했어요. 수술실 바닥에는 혈액과 체액을 빼내기 위한 배수로가 있었습니다. 마치 도축장 같았죠. 난방 시설도 완비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산모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신생아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상품의 품질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어요. 로마 의학의 가장 큰 모순은 태아를 재산 투자로 본 점이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이미 경제적 가치로 계산했어요. 임신 기간 중에도 태아의 예상 가격을 매기고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투자 계획을 세웠죠. 의학이 생명을 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돈을 버는 기술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끔찍한 시스템에도 균열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73년 한 검투사가 일어났죠. 과연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이 인간 사육 시스템에 어떤 충격을 주었을까요? 기원전 73년 캄파니아의 카푸아에서 벌어진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단순한 노예 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인간 사육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어요. 스파르타쿠스와 그의 동료들이 가장 먼저 타격한 곳이 바로 번식용 빌라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검투장에서 도망친 후 곧바로 주변의 대규모 농장들을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습격의 목표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어요. 인간 사육시설의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반란군들이 빌라를 습격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번식 관련 기록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것이었어요. 장부, 계보, 의료 기록, 번식 계획서, 이 모든 문서들을 불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들이야말로 노예 제도의 핵심이었거든요. 기록이 없으면 누가 누구의 소유인지, 누가 언제 태어났는지,
누구와 짝을 이뤄야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스파르타쿠스는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면 기록부터 파괴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두 번째로는 번식 시설 자체를 파괴했습니다. 출산실, 육아실, 격리구역, 이 모든 건물들을 불태우거나 파괴했어요. 고고학적 발굴에서 이 시기에 파괴 흔적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타고 의료기구들이 박살난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반란군들은 이 공간들이 다시는 인간 사육에 사용될 수 없도록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행동은 번식 감독관들에 대한 처단이었어요. 반란군들은 빌라를 습격할 때 주인보다 먼저 번식 감독관을 찾아서 죽였습니다. 이들은 노예였으면서도 다른 노예들을 억압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스파르타쿠스에게 이들은 배신자였고 시스템의 공모자였어요. 반란군들은 이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했습니다. 다른 노예들에게 저항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였죠. 하지만 반란군들의 가장 중요한 행동은 아이들을 해방시킨 것이었습니다. 빌라의 육아실에서 집단으로 키워지던 베르나 아이들을 모두 풀어줬어요. 이 아이들 중 상당수는 자유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노예로만 살았으니까요. 반란군들은 이 아이들에게 너희는 자유인이다 라고 선언했지만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일부 아이들은 오히려 빌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이 자신들이 아는 유일한 세상이었거든요. 로마군의 반격은 잔혹했습니다. 특히 번식 기록을 파괴한 여성 노예들에 대한 처벌이 극심했어요. 로마군은 이들을 다시 잡아서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보통의 십자가형과는 달리 임신한 여성들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로마의 재산을 파괴한 죄라는 명목이었어요. 이 참혹한 장면은 다른 노예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시스템에 저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거였죠. 놀랍게도 로마는 불과 한 세대 만에 이 시스템을 완전히 재건했습니다. 파괴된 빌라들은 더욱 견고하게 다시 지어졌고 번식 프로그램도 더욱 체계화되었어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일시적인 충격을 주었지만 로마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로마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노예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의 시스템은 더욱 정교하고 잔혹해졌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인간 사육 모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시스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서 계속 이어졌어요. 중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매뉴얼에는 바로의 농업론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대서양 노예무역 시대의 플랜테이션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었죠. 재생산 가능한 인적 자원이라는 개념은 계속해서 변화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현대에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와 성노예 산업에서는 여전히 로마식 심리 조작 기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격리, 언어 차단, 가족 분리, 정체성 파괴. 2000년 전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방법들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을 억압하는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의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문명도 공감 능력을 잃으면 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교를 건설하고 법을 만들고 철학을 논했던 그들이 동시에 인간을 가축처럼 사육했어요. 기술적 진보와 도덕적 진보는 별개라는 걸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죠. 로마의 유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콜로세움의 영광뿐만 아니라 빌라의 어둠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현재의 착취를 알아볼 수 있고 미래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충격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과거의 이런 어두운 이야기들을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미리 볼 수 있고 이런 역사 연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니까요.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